네, 2021년 국회직 8급 시험지에 대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따끈따끈한 시험지니까 요거는 전문항을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하나의 단어가 동음이의어거나 다의어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왔을 때 그때 문맥을 활용해가지고 요 뜻과 유사한 것들끼리 묶거나 이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행직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보기를 주고 보기에 밑줄친 단어와 용도가 같은 걸 고르라.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얘는 조금 더 현란하죠. 이거는 약간 복수 선택형 같은 거니까 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기억을 기준으로 일단 가보죠. 자, 기억에서 농촌 생활에 제법 길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알잖아요. 걸어 다니는 길은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렇게 무리짓기 형태로 나오면 예문이 여러 개잖아요. 예문이 여러 개일 때 대응하는 방법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 먼저 가장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가장 건조하게 우리가 길 하면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게 걸어 다닐 때 밟는 그 공간, 이게 가장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 대 그것에서 확장됐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간 거. 그래서 가장 활용 빈도 높은 사전적 의미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사전적인 거,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덧붙어서 파생됐을 법한 거,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렇게 나눈 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농촌 생활에 제법 길이 들었다는 관습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가로. 익숙해졌다. 길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익숙해졌다는 뜻이고 그 먼 길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길은 사전적인 길이랑 좀 유사해요. 그쵸? 근데 거기에 험난한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습적인 의미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물리적인 길에서 그 근처에서 가깝게 파생된 의미고 이렇게.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귿을 보면 길이 많이 막혀서 디귿이 기억 쪽보다는 니은 쪽인데 훨씬 더 사전적이야. 맞죠? 길이 많이 막힌다. 정말 도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서랍은 길이 들지 않아서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럼 길 들면 잘 열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닫다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기억과 리을이 익숙해지다, 뭔가 자연스러워지다 라는 의미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두고요. 그럼 묶어두면 바로 사실은 사어원 안에서 좁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음을 봅시다. 통나무 굵기 한 아름이 넘고 길이는 10길이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길이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닮질 않았어요. 길이의 의존 명사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따로 놀고 답은 4번 요렇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대로 만약에 일행지가 나온다. 길이.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기 제시형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바뀌어서. 근데 이 유형을 좀 보자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수많은 명사 중에 길이 나올 확률보다 요 복수 선택형, 그러니까 무리짓기형, 이거는 일행직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유형이 신유형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의미 파악, 문맥적 의미 파악 문제여도 어떤 꼴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답률이 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봤던 보기 속에다가 있는 그 예문의 밑줄과 가장 유사한 거 찾기는 이제 백일기도 같은 경우 1에 많이 넣어. 그리고 요런 무리짓기형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이제 2에서 신유형에서 막 보여주지.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는 섞어서 돼. 실전 유형에서.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에 기억부터 미음 중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배치. 자, 배치 문제인데 우리가 주로 볼 때 배치가 보기가 위에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할 때 이거를 위에다가 주로 두거든. 근데 가끔 요렇게 본지문 밑에다 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요럴 때 이걸 먼저 볼 거냐 본지문을 먼저 볼 거냐의 기준은 위아래 어디에 놓였느냐가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배치해야 될 조각의 이 서두 부분에 뭐가 있다 지금.
지시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있으니까 얘 먼저 출발.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다면 얘를 먼저 보고 접속어나 지시어 같은 힌트가 없다면 본지문을 보면서 오히려 연결이 이상한 부분이라든가 주제 파악을 해두고 얘를 본다. 자, 이게 우리가 독해 알고리즘 패턴에서 배치 패턴에서 약속했던 문제풀이 순서예요. 자, 그러면 얘는 힌트를 준 거야. 그럼 보기를 먼저 봐야 돼. 그럼 보기 볼게요. 여기서 참된 실체는 이데아계로서 경험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대상이며 경험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허상, 모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지시어의 동그라미 쳤었지만 이 부분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여기에 참된 실체는 이데아계로서 짠! 경험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대상이 요 이데아계고 경험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데아계랑 경험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데아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간주되었다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데아가 더 중요하다, 뭐 더 본질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글을 읽고 이데아계랑 경험계가 둘 다 나와야 되고 그 둘 중에 이데아계에 힘을 실어준 문장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보기가 재해석, 재진술을 하게 만들어야 돼. 재진술을.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양분했어요. 정신은 이성계, 그 다음에 신체는 경험계. 근데 여기서는 이데아계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끊어줄게요. 이성계랑 그리고 여기에 경험계. 요렇게. 그 다음 플라톤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본질계와 현상계로 구분한다. 오, 말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를 본질계와 현상계도 이렇게 본질계, 현상계. 전자는 이데아계로서 드디어 나왔어, 이 용어. 전자는 본질계, 이데아계, 연결. 이데아계로서 이성적인 영역이고 끊고. 후자는 경험계. 그럼 현상계가 경험계네. 그래서 감각적인 영역이래요.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이데아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기의 앞에 이데아계랑 현상계는 다 나와야 되거든. 뭐가 개념어가. 그래서 이 앞부분은 아니었던 거야.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그러면 두 군데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리을 뒤를 볼게요. 무슨 말인가? 자, 그러나 그의 이데아론을 기반으로 신체를 경시하거나 배척하던 경향과는 달리 최근에는 신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험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뒤에 올 수 없겠지, 얘는. 왜? 얘는 이데아계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는 안 돼. 답은 여기. 그래서 리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았어도 문제풀이 과정이 저랑 상이하다면 틀렸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긴장 상황에 되게 오래 걸릴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난도가 높거나 순간 뭐에 꽂혀가지고 틀릴 확률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막 꼴린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되게 정형화된 사람이에요. 밥 먹고 이거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결국에 수많은 실험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변수가 외부 변인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는 걸 잡아요. 그냥 가장 유리해 보이고 가장 빨라 보이고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신적인 변수에 가장 휘둘리지 않을 방법을 방법론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의 통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독해 알고리즘 보고 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그게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3번 갈게요. 앞에서 이제 보기에서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국회직은 뭐 하나 문제를 편하게 안 주지. 그냥 일행직 같은 경우 선지 4개 주고 다음 중 맞춤법에 틀린 게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힌트를 얻은 거게? 하나 빼곤 다 맞아. 막 이런 힌트를 얻거든. 응? 그리고 반대로 뭐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빼고 다 틀렸구나. 이것 자체가 되게 힌트야. 근데 국회직은 나 힌트 주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OX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객관식의 이득을 못 누리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막 이러거든. 이 문제가 지엽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런 걸 지엽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엽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복잡하다랑 지엽적이라는 다른 말이에요. 복잡한 건 출제 범주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복잡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지엽적이라는 건 시험에 안 나올 걸 자꾸 끌어다 놓는 거야. 아니면 이제 자주 안 나오는 거 되게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이미는 거라고. 그래서 복잡도가 높은 걸로 훈련하는 건 시험 전에 무조건 좋아. 왜? 그럼 시험장에서 되게 문제가 되게 단순해 보여.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연습하는 거 좋은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기억 보세요. 앞집 사는 노부부는 여러분 여기서 깨알같이 앞집이 합성을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집 사는 노부부는 여전히 금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실, 금슬 둘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금실과 금슬은 둘 다 쓸 수 있는 말. 물론 금슬이라는 말에서 금실이 파생됐지만 둘 다 인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빈 칸의 칸. 이게 간이라고도 쓸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초가 삼간 할 땐 간이지만 빈 칸은 칸. 칸막이의 칸.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메우다 라는 말 있죠. 그래서 빈 칸을 다 메워서 메꿔서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수 표준어니까 채우다가 있죠. 그래서 자리 빈자리를 채우다라는 의미로 차이우다 채우다. 자, 그 다음 언덕바지를 볼까요? 자, 여기서 언덕바지에 요 언덕바지라고 쓰고 이거랑 복수 표준어가 뭐지? 언덕배기도 있죠. 그래서 언덕바지랑 언덕배기랑 복수 표준어고 이 언덕배기는 뭐로도 출제가 잘 돼요? 배기야 빼기야 이걸로도 출제가 잘 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동생은 부모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해. 여러분 주위가 아니라 주의죠. 그래서 아이가 막 제 ADHD인가 막 이럴 때는 주의 산만이야. 주위가 산만한 게 그거는 주변이 더럽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그러는 건 주의 산만이야. 그래서 주의와 주위를 구별을 잘 하시고 그 다음 여전히 짓궂은이라고 할 때 시옷입니다. 그래서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실내에서는 흡연을 기본형이 삼가다예요.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야. 그래서 하가 중간에 낄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띄어쓰기.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얘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노란색으로 쟁점 단어를 부각시켜 드렸지만 실제로 시험지에 밑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지에서 밑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굉장히 복잡성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의심해야 되는 밑줄 없음 부분과 밑줄 부분의 띄어쓰기만 봐야 되는 유형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부모님의 염려를 뒤로 하고 할 때 이거 관습적인 표현이 생겨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누가 알았겠어? 이거 이 시험 나오기 전에 사실 저는 국립국어원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립국어원이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공무원 수험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의 편의는 절대 봐주지 않아. 그래서 자신들이 사부작 단어를 올리면서 모두 공지하지 않아. 예. 그래서 사실 1년에 4번 사전 개정된 사항을 보여주지만 뭐 4분의 1분기, 4분의 2분기, 4분의 3분기 하면서 개정사항을 올리지만 그 개정사항에 올린 건 굉장히 중요 이슈. 예, 중요 이슈가 있을 때 올리는 거고 그냥 이 단어들끼리 많이 쓰이니까 올려줄까라든가 이 단어와 단어가 같이 쓰여서 관습적 의미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올려줄 때는 일일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건 알려준다? 어떤 건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 없는 공지들 때문에 공지의 내용만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기타 직렬 기출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몰랐던 합성어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 년 뒤에는 이제 또 일행직에 반영이 되고 하니까 그냥 이 합성됐으니 더 이상 띄어쓰지 마세요에 대해서는 그냥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강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띄어쓰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합성어를 다 정리해 놓은 거 없냐. 그럼 사전을 그냥 통째로 줘야 돼. 예. 예, 그게 범위가 획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사 탓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원래 출제처가 되게 희귀한 합성어는 안 내야맞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합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까지 합성이 안 되다가 언제부터 합성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 공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사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요. 왜들 그러는 건지. 사실 저는 공무원 수험생들한테 띄어쓰기를 문제로 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문 규정의 띄어쓰기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나 그런 걸 내야지 이거 합성됐지롱 이런 거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출제자들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실은 합성됐지롱 이런 걸 내서 대체 어떤 합격자들을 얻고 싶은 것이냐. 게다가 이게 뭐 행정용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 난도를 주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기출에 나왔든 말든 지엽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런 거 비로하다. 관습적 의미가 생긴 건 누가 모르나? 근데 관용어를 다 붙여주지도 않잖아. 예. 관용어를 다 붙여줄 것도 아니고 많이 쓰면 붙여주는 건데 그렇게 굉장히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걸 수험생들한테 테스트하는 게 빡친다는 거지. 예. 제가 여러분들 대신 화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아둡시다. 예, 그래서 부모님의 염려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이 뒤로 하다라는 것은 무시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류해두고 가버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유학길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길 붙였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낡은 그림 하나가 한쪽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노란색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번에 한쪽 합성 등재됐고요. 맞은편도 합성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합성된 의미로선 어떤 의미인지 해설집 꼭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띄어쓰는 한쪽과 붙여쓰는 한쪽은 뭘까? 그래서 자, 그다음 뭐 이쪽 저쪽 할 때도 우리가 쪽을 쓰고, 그리고 유학길 같은 것도 합성됐는지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성아. 이거는 지엽적이지. 그치? 그래서 이건 국회직에서 지엽적인 거 낸 거 맞아. 이런 건.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도 라고 했는데 이때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그것 외에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등 의존명사 띄었어야지. 자, 그 다음 성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성안 이거 합성등재 되어 있어요. 뭐 자주 쓰는 말도 아닌데 왜 들어갔을까 싶죠? 성안에는. 그 다음에 여러 곳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터와, 물론 터가 붙어서 합성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집터, 뭐 낚시터 이런 것들은 합성 등재된 것이 있지만 모든 터가 다 합성 등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건물터나 연못터는 합성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띄어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석하지 마. 그럼 터가 있으면 다 띄나? 아니야. 이거는 합성을 안 해줬다고. 그럼 놀이터 붙어야지. 2015년에 나왔잖아, 일행직에.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선지 옆에다 써주세요. 놀이터. 이거는 뭐다? 합성어. 하지만 여기 나오는 연못터 합성 아님. 왜? 하지 마세요. 지들 마음이야. 사전 마음이라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다라는 말은 합성 등재되지 않았고요. 본 보조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원칙, 요렇게 쓰는 거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200m 이거 알아야지 요거는. 그래서 이거 미터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다. 그러면 허용 아라비아 숫자니까. 그 다음에 10여 할 때 여는 접사야. 그래서 무조건 붙여야 돼. 그 다음에 띄고 일간이에요. 왜?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시간이지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은 앞말과 띄어쓰는 게 맞죠. 그래서 딱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런 것들은 붙였을 수가 있어. 한순간이니까. 근데 며칠간, 뭐 그리고 몇 개월간, 몇 시간 동안, 몇 분간 이럴 때는 못 붙여요. 한 말이랑.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일 땐 허용이 되지. 자,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건 오답률이 높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외워서 그런 거고 여기 나온 예시는 다 일행직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 여기서 희귀 예시 하나도 없던데? 아, 여기서 일행직에 안 나왔던 것만 내가 골라줄까? 아니, 체크하지 마. 안 나온 걸 불러볼게. 거의 없단 얘기야. 자, 바통 안 나왔고 디렉터리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부티크 이거 빼고는 다 일행직 기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금방 제가 부른 바통, 디렉터리, 부티크 몰라도 지금 X선지는 다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기본서에 다 들어있고요. 예, 어문규정의 날개 다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걔네들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문규정의 날개가 최소범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거 알면 객관식에서는 절대 안 틀려. 예, 그래서 그 바깥에서 섞여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속어 기준은 어차피 되게 중요한 걸로 된다니까.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확인 부정 발문입니다. 근데 발문만 봐서는 이게 내용 확인이 될지 일반 추론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재를 보고 이 제재가 부정 발문일 때 내가 선지를 먼저 가져가는 게 나을 제재인지 아니면 지문을 먼저 보는 게 나을지를 봅니다. 지문의 길이도 보고요. 그랬을 때 언어학이거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그래서 전문 용어가 많겠다.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도 팁이다. 자, 그럼 선지 볼까요? 대화만을 통한 정신치료는 이런 거 잘 봐봐. 치사하잖아. 자, 대화만을 통한 정신치료는 온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대화만을 통한 정신치료. 그 다음 2번 인간은 미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 화살표 방향 미술. 그 다음 인간이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언어에는 한계가 있네.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시각적 경험은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라질 수 있다. 시각 경험은 사실과 달라질 수 있다. 왜곡이 될 수 있죠. 언제? 언어로 전환이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아동과 성인의 미술치료 원리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미술치료 미술과 관련이 있으니까 묶어두고 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럼 아동과 성인의 미술치료 이렇게 하고 지문에 들어가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문 볼게요. 인간은 주로 언어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정신치료에서 언어가 주된 수단. 여러분 여기서 주된 수단이라고 했어요. 언어만 쓴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대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선지에서 봤죠? 예, 그 다음 자, 사실 인간은 과거 기억의 많은 부분은 언어적 명제의 형태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로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 속에 있는 미묘한 경험들은 언어로 표현되면서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그럼 선지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 이에 정신치료에서는 다른 치료수단을 모색해왔으며 대화만으로는 쉽지 않나 보네.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미술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 중에 상당히 처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 미술치료는 미술과 심리학의 결합이다. 언어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감정 이완을 유도하죠.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부터 내가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 선지 중에 처리 안 된 게 뻔하잖아. 그럼 아동과 성인이 이게 미술 치료에 대해서 동일한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인 찾아.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술은 성인에게도 유용할 수 있어요. 단지 아동은 발달학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고려한 미술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근데 원리는 근본적으로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 빠르게 읽을 수 있지. 왜? 우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선지를 아니까. 자,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에 인간은 미술을 통해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완벽하게 다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거 대화만으로 부족하니까 미술치료도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그대로 내용일치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4번도 거의 내용일치 수준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5번도요. 3, 4, 5는 완전 내용일치, 1번은 추론, 그 다음에 2번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 그럼 거짓말이냐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냐 보도록 하죠. 둘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경험한 것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술은 말로 못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게 자신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니에요. 말을 보조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언어보다 우월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다음 글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문 안에서 작품명이 등장할 때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작품명이 등장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독해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대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셔야 될 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주인 마누라 하는 말인데 이게 대사야. 그러면 누군가가 주인 마누라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주인 마누라가 하는 말이 우리 내외라고 했어. 그러면 대화 대상이 누군 거죠? 부부인 거죠. 우리 부부가 종살이를 하면 250냥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나는 부엌일을 하고 서방님은 머슴이 돼서. 그러면 나는 부엌일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우리 내외 중에 여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회 작정하고 보면 만금 못 받겠습니까? 자, 만냥 돈 번다면 그런 대로 고향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서방님도 허락하시고 지성으로 돈을 벌어봅시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고향에 가서 예전만큼 못 살아도 남에게 천대는 받지 말자. 그래서 남의 집에 식모살이하고 행랑살이 해가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게 목적인 거죠. 아내의 목적.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게. 돈도 좋지만 내사 못하겠네. 그런 대로 다니면서 빌어먹다 죽고 말지 뭘 못하겠다는 거죠? 종살이는 못하겠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로 다니면서 빌어먹다 죽고 말지 아무리 신세가 곤궁해도 군노놈의 사환이 되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군노놈의 사환은 못되겠다. 종살인데 그것도 누구 종살이? 군노의 종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 손만 까딱 잘못하면 무지한 욕을 어찌 볼꼬. 내가 내 마음 얼마나 썩어나겠나. 그리고 자네가 일하는 꼴 내가 어찌 보냐.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이건 남편이죠? 아내와 남편의 대화입니다. 자, 어찌 평생을 빌어먹겠다 하시오. 집 지키는 사나운 개가 무섭기도 하고 누가 우리에게 좋다고 밥을 주겠습니까? 밥은 빌어먹는다 치고 그러면 옷은 누구에게 빌어입소? 그러면서 방법 있소. 거지로 살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방님아 그 말 말고 이전 일도 생각해 보시오. 우리 돈 벌어서 고향을 가면 이방을 못하고 호장을 못하겠소? 부러울 게 뭐요? 나는 하지만 자네는 여인이라 나는 끝끝내 모르겠네. 나는 염려하지 마시오. 그렇게 결정합시다. 주인 불러 말한다. 우리 사환 일할 것이니 자 200냥은 우선 주고 50냥 일란 한 달 지나서 주시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남의 집 종살이를. 자, 행주치마 떨쳐 입고 부엌으로 내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솜씨나게 잘도 한다. 여러분 요 부분에 체크할까요? 여기서 자, 솜씨나게 잘도 한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우리 서방님 거동보소. 돈 200냥을 받아놓고 일수 월수 체계놀이 제 손으로 적어가며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마죽도 쓰고 소죽도 쓰고 그러면서 평생 안 턴 일 눈치 보아 잘도 하네. 여러분 이때 따옴표가 없죠. 그러니까 대사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편집자적 논평으로 잡아놓고 우리 서방님 거동보소는 안 잡는 이유는 우리라는 이 시점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인공으로서 한 말이 될 수 있어서.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5회까지 갈 것 없이 빌려준 돈 추심을 알뜰히하여 내년에 돌아가세. 이게 뭐냐 하면 빚을 다 갚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병술련 괴질이 닥쳤구나. 안팎 식솔 30명이 모두 병들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 보니 다 죽고서 주인 하나 나뿐이라. 그래서 수천호가 다 죽고서 살아난 이가 몇 없다네. 세상 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있겠는가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부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요약적 제시로 그 뒤에 불행이 닥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앞부분의 대사와는 달리 요약적 제시, 직접 제시예요. 이 글에는 장면적 제시와 요약적 제시가 섞여 있어요. 대사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면적 제시라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을 압축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은 요약적 제시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고 줄거리도 파악하고 특징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주인공 부부는 과거에 고향에서 빈곤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말이 나왔었어요. 예전만큼은 못 살아도 고향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고향에서 그 어느 정도 잘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사에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주인공 부부는 육체노동 외에도 틈틈이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거를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들 열거되는 부분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근데 이게 다른 일을 한 거냐 이게 잔심부름이냐 잔심부름 말고 딴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요 부분에 있는 일이 그러면 그 행랑살이 외적인 일이냐 아니면 행랑살이에서 그 사환일 그 집안의 집사 같은 거거든요. 그 집안일을 받느냐를 구별을 해봤을 때 이게 바깥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평생 안 하던 일을 눈치 보면서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뭐 투잡을 뛰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틈틈이 장사를 하여 X 뭔가 여러 가지 일이 나오지만 이게 다 그 집안 관련 일이고 따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번 돈을 가지고 보면은 일수를 놓는 게 나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고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돈놀이를 한 거지 장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남편은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가고 싶다. 무슨 일이든 해서 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처음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반복되는 재해로 주인공 부부의 꿈이 좌절되었다 그랬는데 병술련이라고 딱 정확히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예, 그래서 이 주인공 부부의 꿈이 좌절될 거라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병술련에 일어난 일이니 그래서 반복되는 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나는 모르겠는데 자네는 여자의 몸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리 모르고들 다 풀었을 거니까 이럴 땐 줄거리 파악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8번입니다. 8번에 비문학의 전개방식 긍정발문입니다. 여러분 전개방식 긍정발문은 선지를 먼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고 압축한 다음에 선지를 보셔야 돼요. 왜? 자, 지금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일 것이고 괜히 선지를 미리 봤다 밀어주고 싶은 애 생기면 곤란해져요. 자, 그러면 요약할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펜터치는 여기에 부여의 정월, 영고, 그리고 고구려의 도면 이런 것들은 열거죠. 이렇게 모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라 안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주감으로 하였던 일종의 공동의례였다. 공동의례. 자, 이것은 재정일치의 표현. 제천 행사는 힘든 농산일과 휴식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농경사회 풍속. 그 다음에 이때쯤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온 나라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겼어요. 농사일로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고요. 그러면서 이게 모두 공동체적 축제이자 동시에 풍년기원과 추수를 감사하는 의식이었던 것. 요 정도. 요약.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고대의 축제는 이라고 했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얘가 고대 축제라고 딱 갈무리를 해줬어. 자, 그 다음에 국가적인 공의와 민간인들의 마을굿으로 나뉘어져서 내려오게 됨. 이렇게 내려와서 팔관회를 거쳐가지고 고려조에서는 고려조에서는 일종의 추수감사제 성격의 공동체 신앙으로 10월에 개최된 얘네들의 성격으로 이렇게 정월 보름에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향촌 구성원을 결속시켰던 연등회라는 두 개의 형식으로 구분이 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관에는 이랬습니다. 연등회는 이랬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고대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고려조에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전승이 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갈 때 시간이 흘러서 통시적으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졌던 행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예요. 그래서 통시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글이다라고 가다반을 내겠습니다. 이 가다반을 가장 잘 살려준 걸 골라줍시다. 뒤에 조선조도 있네. 조선조에 네모 한 번 더 해줘. 조선조까지 왔네. 계속 통시적이에요. 통시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그러면 두 개념의 장단점 땡. 시대별로 비판? 여러분, 시대별로 이야기를 한 건 맞지만 비판되어 있나? 대안이 있나? 자, 그 다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을 정당하고 있다. 이게 혹시 제의 행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고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선지에 맞춰서 글을 우겨넣지 마. 이 글의 목적이 그러면 1문단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가 사례라고? 아니에요. 1문단은 고대 의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의례. 그 다음에 조선의 의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로 개념을 정당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두 개 이론을 제시하고 도출한다 이것도 아니고, 시대별로 중심화제의 성격 변화 요거죠. 시대별로 중심화제인 어떤 제천 행사에 대해서 그 성격 변화를 보여줍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 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9번 문제는 사실 9급 보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지치를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야 되죠. 물론 피셋 보시는 분들은 이 강좌 자체를 안 듣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야. 이거 2021년 국회직만 들을 수도 있으니까 국회직 보시는 분들이나 국칠, 지칠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문제죠. 제가 올해 지방직 7급 하기 전에 특강을 하면서 이게 아무리 피셋이 아니어도 단순한 수준의 논리학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드렸어요. 지칠보다 국회직 8급이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수준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 푸는 과정을 한번 보셔라 하고 특강을 했는데 7급 보신 분들이 그걸 들었으면 좀 유익하지 않았을까. 추론 문제가 하나, 논리학이 하나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처음 보시는 분 있다면 제가 이 문제를 잘 보여드릴 건데 너무 걱정 마시고 사실 이런 문제를 빨리 푸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출제가 되면 얘가 9번이면 9번 위치에서 푸시는 것보다는 다른 유형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려운 건 아니야. 정신이 없으니까 천천히 풀어야 되는 거거든. 풀다가 중간에 스텝 꼬이면 끝이거든. 근데 허둥지둥 풀면 그냥 무조건 안녕이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한 문제를 풀게 하려고 이런 유형 하나를 풀게 하려고 막 논리학 도식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테니 그래서 이해를 하나씩 시켜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발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이라는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참일 가능성이 있는 걸 고르라가 아니라 거짓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늘 반드시 꼭 참인 거를 보기 위해서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이거를 진입 판정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진입 판정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알 수 없냐. 그럼 알 수 없을 때는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참인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면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섬의 주민들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기사거나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건달이다. 그 모든 섬에 사는 주민은 기사 혹은 건달이지 다른 직업은 없고요. 그리고 기사가 하는 모든 말은 참, 건달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뭔가 저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어요 라고 할 때 좀 흔히 저질렀던 실수가 뭐냐면 보면 한 섬당 주민이 2명씩인 게 나와 있어. 다른 주민이 없대.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기사면 누구 한 명이 건달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 룰은 문제가 부여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사가 살 수도 있고 건달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그런 조건은 이렇게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출발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섬에 대해서 우리가 참인지 판단해야 될 문장은 바로 기역입니다. 기역을 보시면 첫 번째 섬에서 갑과 을은 모두 건달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모두 건달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얘는 면이니까 and 조건이죠. 첫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건달건달이라고 써놓고 말이 되나 봅시다. 건달, 건달. 그리고 마야섬이 아니어야 해요. 그러면 마야섬이다, 마야섬이다라고 했으니까 건달은 거짓말만 하니까 마야섬이 아닌 게 진실일 수 있겠죠. 얘가 건달들이면. 이게 거짓말이면. 근데 앞절도 볼게요. 갑이 말했어요. 을이 기사이거나 혹은 이 섬은 마야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말했어요. 갑이 건달이거나 혹은 이 섬은 마야섬이다. 자, 여러분 5월 조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5월 조건이 거짓말이 되려면 A or B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 되려면 둘 다 X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O여도 이 말이 참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건달이 되려면 몽땅 거짓말이어야 돼요. 예. 몽땅 부정돼야 돼. 그렇겠지. 예, 그러면 갑이 건달이려면 을은 기사여서는 안 되고요. 그건 괜찮네. 건달이니까. 오케이. 마야섬이 아니어야 해요. 되네.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을이 갑이 건달이라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갑이 건달이라고 우리 정해놓고 출발했죠. 모순이 생겼네요. 자, 을의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을이 건달이니까 그러면 이제 갑이 기사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억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땡. 그럼 선지에서 기억은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섬에 대한 선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섬에서 갑과 을은 모두 건달이며 두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and죠? 그럼 둘 다 참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건달이라고 했으니 아까처럼 옆에다 써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건달이어야 돼. 그래야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갑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and 이 섬은 마야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and 조건은요. 5월 조건과는 달리 둘 중에 하나만 부정이 되어도 거짓말이 됩니다. A하고 B해 라고 했으면 A, B 중에 하나만 거짓말이어도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과 and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키예요. 네. 자, 그러면 and 조건이니까 둘 중 하나만 거짓말이면 이게 건달 성립이 되거든? 그럼 볼게요.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그러면 건달이랬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 됐지. 그럼 뭐가 거짓말이어야 돼? 얘가 맞으면? 이게 거짓말이어야 되죠? 마야섬이 아니어야지 갑이 건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 마야섬이 아니랬지. 괜찮네. 그 다음 을도 건달이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어야 되죠? 갑이 이 말이 옳다 그랬는데 거짓말이니까 그러니 니은 참이요. 네, 니은의 참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니은의 참이 입증됐고 이제 세 번째 선만 보면 이제 결론이 나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세 번째 섬에서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어렵네. 건달이며 세 번째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 요것도 and 조건이네요. 자, 이럴 때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건달이다라는 말은요. 갑만 건달일 수도 있고요. 을만 건달일 수도 있고요. 둘 다 건달일 수도 있어. 적어도 한 사람이라는 건 둘 다 건달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섬의 조건에서 자, 갑이 건달이라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달 기사일 수도 있어. 기사 건달일 수도 있어. 건달일 수도 있어. 그래, 갑 건달로 출발해줘 보자. 자, 갑이 건달이면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and 이 섬은 마야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and 조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되죠. 그러면 둘 모두 건달이 아니란 얘기가 되면 이 말이 거짓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셋째 섬에서 이 섬이 마야섬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실 얘도 거짓말인 게 이미 나왔고요. 그쵸? 그러면 사실 요것만으로도 얘가 건달이라는 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 굳이 얘까지 입증은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자, 을이 만약에 건달이다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건달이고 둘 다 건달이어도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섬은 마야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참이 되면 이 섬이 마야섬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또 참이잖아. 그럼 참참 돼버리잖아. 참참. 그럼 얘가 건달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립을 어떻게 시키면 되냐 하면 여기서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또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둘은 모두 건달이고 에서 아니야. 자, 갑은 건달이고 을은 기사야. 라고 해봅시다. 얘 기사로 해봐. 그러면 X로 부정을 했고 건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둘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건달인 게 맞잖아. 갑이 건달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야섬이 아닌 거 맞죠? 참 됐죠. 그래서 갑이 건달이고 을이 기사면 지금 여기서 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어야 하니 답 바로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대입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진입 판정을 할 때. 건달과 기사를. 근데 이러려면 상당히 시간 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특정 문항이 더 어렵다고 해서 거기다가 득점을 더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맨 뒤에 하란 얘기죠. 이 문제를 풀거나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논리학을 원래 잘하지 않는다면. 네. 10번입니다. 자, 10번에 일반 추론 부정 발문입니다. 지문이 좀 상당히 길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론 문제임을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선지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뭐 사례형이거나 적용형이거나 이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선지를 미리 보고 지문으로 들어갈 거냐 지문을 먼저 보고 선지로 들어갈 거냐 결정이 있어서 이럴 때는 선지가 저 지문 안에서 해당되는 파트가 어딘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의 내용을 깊이 읽거나 분석하거나 내재화하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 키워드 이정표 기능을 할 것만 잡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에서 조건만 잡아. 여기서 미국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호화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워싱턴이 미국의 도시 이름이라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링컨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에 대한 정보와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링컨 그 다음에 미국의 화폐 그 다음에 미국의 화폐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화폐, 대통령, 순서 그러면 3번, 4번 묶어두고 그 다음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답으로 할 때 X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지문에서 해당 근거가 있는 부분만 캐치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는 거죠. 자, 워싱턴 1, 링컨 X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때 이러한 유추 문제를 가정해보자. 심리학자 스턴버그는 유추 문제 해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다. 첫째, 부호화는 여기서는 근데 지문에서는 그 이정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정표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되는 걸 잡으세요. 자, 그래서 지문에서는 역으로 부호화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1, 링컨 등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 그럼 단어가 무슨 뜻인지. 두 번째, 추리는 끊어두세요. 두 번째 추리는 앞에 두 항이 어떤 연관성인지 규칙 찾는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나왔어요. 그러면 워싱턴과 숫자 1로부터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추리가 가능하다예요. 추리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앞에서 잘라주고 대응은 유추의 근거 영역의 요소들과 대상 영역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단계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예문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링컨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숫자 1과 미지양 X를 연결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근거 영역과 대상 영역의 요소를 연결하는 것이다 해서 여기 식에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 링컨 1x.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용. 자, 이때 자신이 찾아낸 규칙을 대상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임을 안다면, 그래서 링컨도 여기 나왔어. 적용의 단계에서 미지양 x의 답이 16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자, 이걸 알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 비교. 자신이 찾아낸 미지양 x값과 다른 선택지들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만약 16을 답으로 찾은 사람에게 조지 워싱턴이 1달러 지폐 인물이고 아브라함 링컨이 5달러 지폐 인물이라는 화폐, 지폐 얘기 나오죠. 지폐. 자, 그래서 지폐 밑줄 긋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당화. 비교의 결과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반응은 자신이 찾아낸 최종적 결론을 말하거나 기록하는 것이다. 갈라주셔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과정이에요. 앞 단계가 되지 않으면 뒷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요 정도는 9급에서 단계 줄여서 내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국가직 9급도 보면은 사례 추론이 2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례 추론 문제를 낼 때 과정 사례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근데 요거를 과정을 3단계나 4단계 정도로 줄여가지고 문제 만들면 아마 기출에 9급 기출에 없는데 냈을 때 뭐라고 욕도 못할 그런 유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서 저는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아까 그랬지. 조건 잘 보라고. 여기서 미국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첫 단계에서 실패하겠죠. 맞죠? 시작도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워싱턴이 미국의 도시 이름이라는 정보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조지 워싱턴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국의 도시 이름으로 알고 있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연관성의 문제가 뭘까요? 아까 추리였단 말이지. 그래서 추리를 못해. 자, 그 다음 여기서 3번 링컨. 자, 링컨이 몇 번째 대통령인지 이 16에 대한 정보와 미국 화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대응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응 단계가 아니라 이게 자신이 찾아낸 규칙을 이 식을 적용을 하는 건 대응이 아니라 적용이야. 네, 그래서 단계에서 찾아야지. 대응은 성공하고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에서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될까를 하나씩 선지해서 넣어가지고 첫 번째 스텝까지는 되겠다, 두 번째 스텝까지 되겠다, 세 번째 스텝까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예, 그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 5번은 해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11번에 품사 변별. 여기 보면 격조사나 어미를 취할 수 있다면 관형사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형사는 체온을 꾸미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관형격 조사 의는 안 되나요? 자신이 이미 관형어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가 필요가 없고 안 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용언처럼 어미 활용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4번은 뛰다, 뛰는, 뛰고 이기 때문에 용언이라서 관형사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형사임을 외워뒀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미 활용하니까 너무나 그냥 딱 보기에도 4번에 어미 활용하는 용언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잠시 쉬고 시작할게요. 네, 12번입니다. 자, 배열 문제죠. 가부터 말을 이제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선지 잠깐 볼까요? 가나, 라, 그리고 마. 이렇게 가라, 마. 이렇게 머리가 있네요. 그러면 가라, 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예요. 내일 날씨는 못 맞춰도 다음 계절 기후는 맞힐 수가 있다. 즉 오늘 날짜로부터 정확히 1개월, 2개월 뒤에 한반도에 비가 올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 계절 평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을지 적을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 내일 날씨는 못 맞춰도 다음 계절 기후는 맞출 수 있다. 자, 주가로 치면 하루하루 등락은 몰라도 수개월의 추세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날씨 얘기를 하다가 주가로 유추를 했어요. 그럼 얘만 보면 이 글이 날씨 얘기를 할 건데 이 주가를 도구로 쓴 건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날씨를 도입으로 쓴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얘만 보면.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또 후보지, 머리 후보지 라를 볼까요? 기상청에서는 매일 날씨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일 외에도 올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 더울지 혹은 올 겨울이 평년에 비해 추울지 등에 대한 예측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전자는 기상 예측, 후자는 기후 예측이라고 한다. 여러분 2개 정도 보면요. 이제 이야기할 게 기후 예측에 대한 얘기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기후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라를 봤을 때 지금 공통 키워드인 어떤 기후, 기상에 대한 이야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랑 라 중에 무엇이 더 도입에 더 적합한지 우리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두 조각 안에서는 대부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가를 요약했을 때는 되게 긴 기간의 평균적인 날씨는 알 수 있다라는 핵심 내용이었고 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개념을 여기서 어디에 체크해야 되냐면 기상 예측 어디 있어? 여기 이거 전자는 기상 예측 요거 개념어. 기상 예측 끊고 후자는 기후 예측 이렇게 동그라미와 네모 체크하고 얘가 개념어잖아. 그래서 얘가 도입이다. 자, 그러면 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짧은 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오히려 긴 평균을 알 수 있고 이런 얘기로 디테일하게 나아가겠죠. 자, 그러면 가로 출발한 선지는 지워주시고 라로 출발한 선지를 살려두세요. 그럼 마는요? 마를 볼까요? 기후는 짧게는 한 달, 통상적으로 약 3달간의 평균 날씨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기상현상들의 누적이 기후로서의 정의가 되다 보니 이 기상과 기후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특정 해 여름철에 폭염인 날들이 많았다면 그 해 여름철의 평균 온도도 높은 시기다. 따라서 날씨 예측이 정확하면 날씨 예측이 정확하면 기후 예측도 정확하리라.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서 개념 제시한 다음에 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라가 먼저고 마가 뒤에 나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라가 마냐 아니면 라마가냐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그랬으면 좋겠다지 이래야만 한다를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조각 아직 안 읽은 조각에서 절대 정보가 혹시 나오지 않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볼게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살려줘야 되겠지. 그렇다면 앞말이 맞다면 이런 거거든. 그렇다면 다음 계절의 기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날씨를 모두 정확히 맞춰야만 하는가? 자, 그럼 여기서 다음 계절을 바로 알기 위해서 3개월간의 날씨를 모두 정확히 맞춰야 하는가? 여기에 이 질문. 자, 내일부터 3개월 후의 미래까지 매일매일 날씨를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 내일 날씨 정도야 이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히지만 사나흘 이후의 강수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설명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문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날씨 예측하고 기후 예측의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날씨 예측하고 기후 예측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술 가지고는 내일 날씨 정도는 되는데 근데 사나흘 이후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어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아직 안 읽은 거 볼게. 더구나 더하기 하면서 강조하죠. 더구나는 앞에 나온 정보에 더해주는 정보이면서도 뒤에가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것까지 강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접속어죠. 더구나 이론적으로도 날씨 예측은 2주일 정도가 한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뭐 3개월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주일 정도가 한계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기후 예측은 모두 허구일까? 기후 예측 관련 기사에 단골로 달리는 댓글 말맞다나 내일 비가 올지 말지도 모르면서 다음 계절을 얻지 않느냐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자, 그것은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가 부분에서 해명을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일은 못 맞춰도 다음 계절 기후를 평균적으로 맞추는 건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내일도 모르잖아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안 읽은 조각이 없어. 그럼 절대 정보 다시 한번 추려볼게요. 선지를 보고 우리가 선지에서 가로 시작하는 거랑 마로 시작하는 거를 지웠어. 그러면 머리로 부적합하니 요렇게
맞죠? 그리고 이 중에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야. 나.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하면서 블러블러라는 것인가? 라면서 이제 날씨 예측하고 기후 예측의 관계에 대해서 전제로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라였잖아. 그러면 마가 라 뒤에 바로 나와서 나라는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라마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상예측과 기후예측의 개념 정의, 그 다음에 마에서 기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상기후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게 맞죠. 그래서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요렇게 묶여서 이 나의 질문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절대 조건. 그 다음에 나 뒤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가가 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뭘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다? 바로 기후와 기상의 차이를 모르는 거다.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다에 나오고 그에 대해서 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을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빈칸 추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빈칸이 접속어를 넣는 것이다. 자, 그럼 접속어 앞에 온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접속어를 보고 뒷부분을 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만 보면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나왔겠어? 그치?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니 글 전체에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게요. 자, 괄호. 따라서 인생의 본질은 이렇게. 따라서 인생의 본질은 목표 설정과 성취가 아니라 끊고 유지와 지속이다. 자, 그럼 유지와 지속의 밑줄 인생의 본질 목표 성취가 주는 짧은 행복감이 지나가고 나면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무수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 학창시절에 이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는 인생 초반에는 목표 성취와 이 설정이나 성취가 짧은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 3, 4년이면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표 생기고 그러나 그런 종류의 이벤트들은 대개 인생 초반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면 삶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이거야. 인생의 본질을 여기다 두면 갑자기 이게 딱 번아웃이 오고 그래서 무의미 어느 정도 잡았던 설정과 성취를 이뤘거나 아니면 설정과 성취를 짧게 반복하다가 그 텀이 되게 장기 레이스가 됐을 때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짧은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노년의 삶이 의미 없어 보이기 쉬워요.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저런 삶을 사느니 나만 특별하고 하루하루 설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신선함은 익숙함이 되고 설렘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청년 때 같은 짧은 이벤트들을 계속 그러니까 촘촘한 목적 설정과 달성만을 인생의 본질로 삼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 그런 것들이 다 지겨워진다는 거죠. 자, 관건은 생각보다 긴 내 삶을 지속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 생각보다 긴 내 삶을 지속해 나갈 방법. 여러분, 여기서 이걸 오해해서 오답을 골라요. 이 말을. 여러분, 여기서 생각보다 길다가 뭘까요? 그냥 정말 나는 70살 줄 알았는데 100살 살아서? 생각보다 길다가 뭘까?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지루한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장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일 땐 목표와 성취가 짧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몰랐던 레이스가 길어지는 나이대, 그 나이대를 지속해 나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무의미나 무료함이나 익숙함이나 설레지 않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캐치했냐. 예, 이게 이 문제 관건이에요. 이 문제 오답률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그냥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왕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날 것인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자, 불행히도 학교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학교는 삶의 의미를 찾아주거나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민을 해결해주거나 위로해줄 수는 있어도 그건 해주나요? 자, 어쨌든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이 하겠냐 이거죠.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그냥 물리적으로 생이 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삶은 생각보다 지루하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의 마지막 문단을 부정하는 게 돼요. 이게 삶이 무조건 지루한 게 아니야. 의미를 못 찾으면 지루해지는 거야. 네. 그래서 1번이 아닌 이유는요. 의미를 못 찾으면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 지루하다라고 얘기해서 1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번 전지가 삶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생각보다 지루해질 수 있다면 돼요. 근데 삶이 지루하다라고 얘기하면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어야 돼. 근데 뒤에 내용이 참아가 아니라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의 방식은 이제 목표나 설정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길다도 물리적으로 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미를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의 길다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분명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생이 물리적으로 길다가 아니라고 해서 5번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문에서 길다를 그런 방식으로 안 썼는데 선지는 그런 방식으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길다를 쓴 의도로 선지도 쓰겠죠. 그러니 이 문항 자체에서 길다는 물리적으로 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이 100살이다 200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의미나 행복을 찾지 않고 버티기에 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노력하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설 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글로 어떻게 써야 되지? 해설지를 쓸 때 이거 말 그대로 이렇게 녹취해서 쓴다고 해설되는 거 아닌 거 아십니까? 활자로 읽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를 쓴 걸 읽어봐 드릴게요. 마음에 드시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수업에서 얘기하는 의도대로 잘 표현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기억 뒤에 온 접속어 따라서를 통해서 기억에는 인생의 본질은 목표 설정과 성취가 아니라 유지와 지속인 이유가 전제로 나와야 함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유지와 지속.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지문의 전체적 내용은 인생의 본질이 유지와 지속에 있으며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낼 방법을 찾아라.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안 알려주니까 스스로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 중노년의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을 수 있는 건요. 그냥 삶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방법을 안 찾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을 고르면요. 그냥 삶이 지루해 먹은 게 돼. 그런 건 그냥 삶이 원래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되잖아. 근데 노력을 해서 극복해야 될 긴 생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네. 5번이군요. 죄송합니다. 오지선다죠? 국회직은. 자, 그 다음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 지문에 대해서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저한테 주변에서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너 그렇게 일하다가 막 번아웃이 온다 그러던데 그럼 날 그러지. 엄마한테. 엄마가 엄마면서 나의 삶의 철학을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엄마 번아웃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번아웃은 언제 오는 거냐면 이거를 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번아웃 오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강사분들 중에도 번아웃 오는 분도 보고 그래서 갑자기 막 은퇴각을 재시는 분들도 막 봤고 그때 어떤 내면의 정서를 거치는지 막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험 생활도 이제 3년차 되는 친구들이 다 한 번씩 이걸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갑자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중간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 근데 길을 잃은 거야. 중간에 가다가. 그럼 길을 잃어도 어떻게든 다시 찾아가지고 나가면 되거든? 근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진 거야. 다리가 너무 아파져서 이 미로를 나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도달점에 가야 한다라는 목적도 잃을 만큼 다리가 아픈 거야. 중간에.
그게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깥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픈 게 그걸 이겨먹은 거야. 그럴 때 이제 내적인 갈등은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가서 내가 이 미로를 나가서 저기까지 도달점까지 가야 앉아서 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미로 안에서 다리가 아파서 거기서 주저앉는다고 해서 다리가 잠시 안 아프겠지만 미로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 누가 나를 들어서 미로에서 빼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번아웃인 모든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미로 속에 갇혔을 때 미로 안에서 주저앉고 싶어 하는 거야. 예. 아, 모르겠네요. 되게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본 케이스들은 주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냐? 뭐 안 돼도 돼. 뭐가 돼야 되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나도 뭐 여러분들이 내가 되게 야만캐라 그러는데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나 재밌게 살 거야. 그냥 재밌게 살 거고 항상 되게 나를 선택해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이거밖에 없어. 재밌고 팔리지 않게 살겠어. 이거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 게 괴로우면 열심히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괴롭지 않기 때문에. 저 막 100일기도 시작 전에 다들 막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힘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그거 아침에 뭐 그거 2시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일이 있는 날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오전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오전에 2시간이 더 생기는 건 그냥 귀찮을 순 있죠. 그쵸? 너무 솔직한가? 100일기도 그거 내가 100일 동안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귀찮을 수 있다. 좀 빨리 일어나는 거. 근데 귀찮은 거지. 뭘 그렇게 겁나 힘들겠어. 누가 내 뭐 손가락을 잘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뭐 맨날 내가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힘들다고 앉아서 쉬면 그래봤자 미로 속이야. 그냥 나는 완벽히 제대로 쉬겠어. 마음도 불편하면서 잠깐 다리를 두들기고 있느니 빨리 뛰어가지고 미로 밖으로 나갈 거야.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14번이요. 보기의 속담과 유사한 의미의 사자성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달면서 여러분 이게 관습적 표현과 성어의 연결인데요. 지금 사실은 일행직에서는 관용어 쪽이 속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지 좀 됐지만 사실 여기 있는 속담 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 막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과한 수준 아닌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도 이거 가지고 시험 본다. 예, 그래서 도랑치고 가재 잡고 껌 먹고 알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거는 쥐 좋으면 삼키고 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퇴!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바보. 그리고 같은 값이면 다 엉침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사전적으로 바로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린 여자라는 아주 속된 표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고른다. 자, 그 다음에 원님 덕에 나 팔분다. 그러면 남의 덕으로 이제 뭔가 득을 누리는 거.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속담 정도는 지엽적인 출제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어. 이거 도금 다 줬어. 도금도 다 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성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함. 자, 그 다음 15번의 관용절의 성격. 여러분 문장 짜임새에서 이렇게 겹문장과 혼문장을 나누고 겹문장 안에서 아는 안긴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아는 안긴 문장에서 속에 들어가는 절 구분으로 나누고 이때 관용절은 관계관용절과 동격관용절로 나누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관계관용절과 동격관용절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급히 학교로 돌아오라 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연락은 밑줄 그 자체와 동일한 의미예요. 이러면 동격관용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샀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바깥에 아는 문장의 주어가 저 안겨있는 관용절의 부사어예요. 근데 2번 쓰면 겹치니까 한 번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관용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 섬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사람이 그 섬에 살지 않죠.
그 다음에 수영보들이 돌각담에 서 있죠. 그래서 1번 빼곤 모두 다 관계관형절. 자, 그 다음 16번. 16번은 표준 발음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발음 중에 얘네들이 사실 조항 예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런 출제를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조항의 표준 발음법 안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 보도록 하죠. 먼저 계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 자체가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해요. 개는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고 모두 허용이 됩니까? 어이개도 허용이 됩니다.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계절병의 병 하고 된소리가 나는. 자, 그래서 이렇게 28항에 의해서 계절이 병과 합성이 되면서 앞말이 뒷말을 수식을 할 때 요때 뒤에 앞말의 받침이 이렇게 울림소리임에도 뒤에 된소리가 나면 첨가의 된소리 대기 28항입니다. 첨가의 된소리 대기라고 써주세요. 기억 계절병. 자, 그 다음에 미음의 관세. 우리가 미음의 관세라고 할 때 우리가 세라고 발음을 많이 하게 되지만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발음법은 관세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발음들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언중들의 발음이 항상 늘 표준 규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미음은 몰랐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미음을 모르고 그럼 기억이 맞는 건 알아야 돼. 발병 난다 할 때 뿅도 뿅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오를 하고, 그리고 미음을 몰랐을 때 어떻게 답안에 도달하느냐는 결국에 니은, 디귿, 리을을 소거해서죠. 이때 리을은 알았어야 된다. 왜? 이거는 개정 단어였어. 네, 그래서 과반수는 이슈가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서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반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장음 여부 같은 것들까지 외우지 않더라도 알아두고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그 다음에 여기에 신윤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윤복이라고 니은 첨가를 해서 발음을 많이 하지만 이 니은 첨가의 예시 단어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연음을 해서 신윤복으로 발음을 합니다. 아우 지엽적이야. 이거 어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기억이 맞고 그리고 니은, 디귿, 미음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옐 골랐을 확률이 매우 높죠. 신윤복.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일행직 같은 경우는 조항 예시 안에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직이어서 신윤복이라는 조항 예시가 아닌 게 나왔던 거지. 저 사실은 이거는 혀를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도 외우라고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여기 있는 예시들은. 그래서 여기 계절병 정도, 기억 정도는 원래 알았어야 되고, 발병이라는 게 일행직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선제 조합도 되게 안 좋아. 아, 퇴. 넘어가자. 뭐라고 합리화해줄 수가 없어. 저런 출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정말. 그 다음 17번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이건 눈에 훤해야 돼. 조항이잖아. 그리고 이 조항의 예시를 연결을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선제 보겠습니다. 학 여울은요. 자, 요거 이런 거 봐봐. 조항 예시잖아. 그죠? 그럼 어문 규정의 날개 같은 거 했으면 다 봤을 예시잖아요. 그래서 학 더하기 여울 할 때 니은 첨가 후 비음화 학여울이죠. 자, 그래서 발음이 틀렸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틀렸겠지. 학여울이니까 NG N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왕십리 할 때 여기 상호동화 일어나서 미음,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맞고, 그래서 MN이죠. 그러면 니은 예시 맞나 볼까요? 니은이 뭐야, 항목이?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래. 아니죠. 이건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가 아니라 비음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음동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이게 틀렸어. 자, 그러면 1번의 기억은 맞았나? 자음 사이에 동화작용? 여기 동화작용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돋이 구개음화. 디귿이 구개음화 맞아요? 맞네요. 자, 그러면 J. 자, 그래서 답안은 3번이겠네. 자, 그 다음에 집현전 축약. 그래서 여기서 집현전을 이렇게 집현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체언이니까.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은 축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로마자 표기에서 체언은 축약 반영하네요. 그 다음에 팔당. 이거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의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난다. 26항.
자, 그래서 8 딱 맞아요. 근데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된소리되기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8 DD가 아니죠. D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지. 자, 그 다음 18번. 다음 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지금 우리 비문학 독해에서 지금 18번이죠. 일반 추론, 부정 발문이자 사례 추론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네요. 즉 선지가 길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선지가 요 정도 길이가 되면 제가 이거를 부정 발문이니까 선지를 먼저 가져간다면 1번에서 의사가 대장암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대장암 환자를 치료해낸다면 동종전이 이때 조건절을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건절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점표를 잡을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험치야. 지문의 길이랑 선지 길이랑 선지 구조랑 제재에 따라서 자기가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이걸 앞을 친다고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앞을 안 친 건요. 한마디로 앞부분은 바뀔 수도 있다고 봤어. 지문에 없을 수도 있어. 사례 추론일 때. 지문에서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문에 반드시 나올 것만 잡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동종전이.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요것도 계열전이 문학비평가가 아동심리학 이론을 인용하여 동화 속의 인물 심리현상을 분석한다면 원거리전이.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면 수직적 전이. 그 다음에 수직적 전이와 수평적 전이를 구분하는 기준. 자, 그래서 이것은 요건 찾으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지문을 볼까요? 학습 심리에서 전이란, 그럼 전이는 대단위 개념이니까 읽고 이해하시고요. 이것을 나눠서 설명할 때부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종전이 라는 것은 요거 기존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동일한 영역에 속함. 밑줄. 예컨대 하고 이해하고 선지 중에 동종전이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계열전이 기존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인접 영역일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열전이 선지 확인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거리 전이 기존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뒷부분 보고 원거리 전이 선지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지문에 나온 예시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죠. 유사 사례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선지를 보고 사례 자체를 잡지 않은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몇 번이었어. 아까 제가 10번 풀 때랑은 다르잖아요. 10번에선 조건절을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18번에서는 조건절을 안 잡고 개념 잡았죠. 그 이유가 조건이 모두 다 지문에 나올 것 같은 거랑 조건 자체가 지문 밖에 있을 것 같은 거랑의 차이예요. 왜냐면 아까 전엔 제가 선지만 봐도 조건절이 10번은 다 지문 안에 있을 거 알았거든요. 왜? 반복되잖아. 선지 내부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번호는 18번 같은 경우는 선지에서 조건 부분이 다 각계였다고. 그럼 이 많은 사례나 예시가 다 지문에 나온다고?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지문 밖에서 동원된 예시구나. 그래서 안 친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까지 했고 그러면 몇 번 선지들에 대해서는 끝이 났어야 돼? 여기서 1번 동종전이라고 볼 수 있음. 2번 계열전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수직전이 안 나왔네. 맞죠? 그리고 원거리전이에 대한 얘기가 지금 3번이 원거리전이가 아니라 계열전이지. 그래서 이거 보면 문학비평가가 아동심리학 이론을 인용해서 동화 속의 인물의 심리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경험, 아동심리학 이론. 그리고 새로운 경험, 동화 속의 인물의 심리현상이 인접 영역이니까 원거리전이가 아니라 계열전이에 매칭해서 3번이 답이 이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전이랑 또 수직전이, 수평전이는 이 부분에서 확인해서 나머지 선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요약이요. 자, 그러면 요약적 펜터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철로 옆으로 이사를 가면 며칠 밤은 힘든데 근데 친숙해지면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귀에서 포착한 소리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리학적인 음파 속성은 서서히 의미를 가진 정보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감정 담당하는 변연계에도 정보가 전달이 돼가지고 감정을 유발해요. 또 소리 정보 전달 과정은 기억 중추에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들리는 모든 소리는 기억된 소리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치죠. 진짜 안 칠 건데. 읽고 나서 칠 것도 아니야. 여기까지 칠 게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친숙하며 해가 없는 것으로 기억되어 있는 소리는 우리 의식에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익숙해지면 전달은 되지만 의미 없는 자극으로 무시됩니다. 저는 여기다만 치겠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읽었죠? 읽었지만 주제를 위해서 압축할 때는 과정 진술이고 디테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동물들은 생존하려면 자신한테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소리라. 즉각 반응을 보여야 되는 위험한 소리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짝짓기 소리라든가 뭐 짝짓기를 유도하는 소리라든가. 자,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기 울음소리는 금방 깹니다. 이는 인간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외부 소리가 귀에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듣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소리가 뇌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죠. 펜더치. 자기 집을 청소할 때 들리는 청소기 소음은 견디지만 옆집 청소기 소음은 참기 어려운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많이 보여줬지. 예. 그래서 사례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사례는 덜어내시고 여기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소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선택적 지각입니다. 재해석.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혹시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까? 만약에 첫 번째 문단의 과정에 꽂히면 2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글의 주제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소리가 감정 유발하죠. 이 말은 참이지만 이 문제는 내용 일치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뇌와 소리와의 관계, 요거를 답으로 골랐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번과 4번을 볼까요? 소리를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게 우리 뇌죠. 그리고 4번은 뇌랑 소리랑 대등하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거야. 얘네 둘이 대등한 건데 뭐 예를 들어 둘이 친한 관계다. 뭐 아니면은 충돌하는 관계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A와 B의 관계라고 할 때는 A, B가 종속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보에 층위 차이가 있으면 안 돼. A와 B의 관계 그러면 A, B가 대등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소리를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기 때문에 종속적 대상 두 가지예요. 그러니 둘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뇌가 한다는 건 뇌가 주체인 거지. 자, 그 다음 동물과 인간의 소리 인식 과정 비교? 그러면 여기서 동물하고 인간의 예시가 나왔지만 그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었냐? 그건 아니거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그래서 주로 20번 가기 전에 다시 이 얘기할게. 잔소리. 이런 문제 틀리는 게 주제를 제가 왜 나머지 선제도 다 되는 것 같을까요? 주제 유형인데 내용 일치처럼 풀어서야? 된다가 답이 아니에요. 이 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입니다. 참찾기가 아니에요. 자, 20번. 자, 20번에서 고전 문법 후민정음 제자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후음에 획을 더해서 만든 건 여린이읍과 히읗이에요. 자, 그래서 후음에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만드는 건 이것이지 예디응은 이체자야. 이체자. 예.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자 원리도 모르는 거잖아. 후민정음 제자 원리의 표도 기본 자음 표도 안 외운 거죠. 그래서 자음표 꼭 외우시고 그 다음 21번 무진기행. 무진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 봤을 때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진기행을 미리 알고 있든 모르고 있었든 지문을 읽으면서 펜터치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자, 무진 이렇게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어요. 그것은 옛날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죠.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명산물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삥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 안개에 의해서 막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유배당해버리는 산들.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의 입김 같습니다. 지금 진주해온 적군들이나 여귀의 입김이나 다 긍정적인 비유는 아니죠. 그 다음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반향을 불어 바꿔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힘으로 이걸 헤쳐버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립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점점 수군거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으리라.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면서 자,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함도 모른다는 듯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어. 자, 무진에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진의 안개가 있다는 건 사람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고 그럼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서로 불신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외로워지겠죠?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와 똑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 그럼 지극한 개인주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 소외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선지로 가볼게요. 무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 자연과 합일된 삶을 꿈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포용적임, 자기 세계에 갇혀있음, 그 다음에 과거의 삶을 그리워함.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남들과 소외돼서 나 빼고 남을 다 안 믿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이요. 자, 22번의 시입니다. 시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묻는가 형식을 묻는가를 보세요. 선지에. 자, 보면 여기서 비유라는 말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번의 비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으면서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시어들이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보시면 돼요. 내용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보죠.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먼 곳에 그리운 소식.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 게 눈이죠? 그럼 눈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처마 끝에 호롱불을 여의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처럼 눈이 내려요. 그럼 서글픈 옛 자취. 하얀 입김 절로 가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자, 그러면 이거는 화자가 마음의 허공에 등불을 켜고 뜰에 내려와서 눈 내리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눈 내리면서 나는 소리를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이 눈에 어떤 청각적 심상을 부여했어요. 사실 정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겠어? 아니겠지. 근데 그 사라락 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 비유한 거죠. 그 다음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감정 이렇게 가쁘게 설레느뇨. 이렇게 감정이 설레고 있는 건 나. 빗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홀로 차단한이라는 단어는 차갑다 단절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차갑게 단절된 혹은 차갑게 단정한 옷을 입고 의인화죠. 흰 눈은 내려서 내 슬픔 위에 쌓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노란색은 눈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 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친 거는 나의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까요? 선지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나머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건 확실하다. 요것만 잡는 겁니다. 이 시는 눈 내리는 아침 정경 속에 피어오르는 추억을 그린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게 아침인가요? 예, 눈 내리는 한밤 속이죠. 밤이죠. 등불. 자, 그 다음 2번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라는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미한 눈발. 그래서 눈이 세차게 내리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사라락 사라락 내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차게 X.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 시에서 눈이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자치, 이뤄진 추억의 조각, 차단한 의상으로 비유되어 있다. 맞죠? 확실하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친구와 관계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해소된 슬픔 X. 지금 슬픔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 위에 쌓이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빈칸 추론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기억의 위치는 글의 마지막 문장. 자, 주로 그럴 때 주제일 확률이 높지만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글의 결론이거나 혹은 주제 뭐 어떤 정리된 주제거나 혹은 바로 앞에 있는 말에 어떤 보조적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단.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정보는 대다수가 아날로그 기반 형성이에요. 온라인에서 보는 텍스트 정보, 사진, 동영상 대부분이 기존의 종이 매체나 필름에 기록된 것들. 온라인 게임을 정보통신 세대의 독특한 문화 양상이라고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게임은 오래전부터 독자로부터 사랑받던 판타지 문학에서 유래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근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결합해서 더 활성화되기도 한다. 동양의 전통놀이, 이 바둑과 장기도 그렇다. 이것도 예시죠. 그러면 요거 밑줄. 따라서 그럼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쳐봐.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정보는 아날로그 기반 생성되거나 아니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돼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적절한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을 보여주는 걸 고릅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5번 볼게요. 자, 5번 보면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다 비슷한 말 같지? 비슷한 말 같으니까 하나씩 읽어볼게.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려면 사실 그럼 지문 안에서 사람들이 이걸 수직적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사람들은 흔히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거나.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 아날로그 기반으로 디지털이 만들어진 게 있다고도 했지만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둘이 서로 상호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적인 것으로는 근거 없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평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수평과 수직은 이 글의 내용을 왜곡하는 거예요. 둘이 대립하지 않고 잘 같이 상생할 수 있냐 이 얘기거든. 그 다음에 이것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왜 반대하는 거지? 반대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입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모호하지. 가장 적절한 거. 대립적으로 보지 말라. 대립의 반대가 뭐야? 상생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부정문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빈칸에 뭐뭐 해야 한다가 들어갔으면 훨씬 쉬웠을 거야. 예를 들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나오길 바랐는데 부정문이야. 그 뭘 부정해야 그 말이 나올까? 둘이 대립이 아니다. 함께 잘 갈 수 있다. 그러면 상호 보완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해야지 상호 보완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 추론인데 선지 형태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이 문맥에 이걸 끼워 넣으면서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지문을 능동적으로 보면서 이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빈칸이 하나고 선지 후보가 4개가 나와서 이 중에 뭐게 이럴 때는 지문을 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왜냐면 지문에서 완벽한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조건을 찾아가지고 답안을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근데 얘는 4군데야. 아니 5군데야. 5군데의 각각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고 선지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요럴 때는 대입을 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처칠이 영국 총리였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그는 해안가에서 맞서 싸울 필요성에 관한 유명한 방송 연설을 했어요. 자, 여기에 기억을 넣어봅시다. 처칠은 진실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방송 연설이 그럼 진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당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처칠은 그럴 수 없을 때라도 완벽하게 승전에 자신이 있다는 투로 말해야 한다. 여러분. 자, 이것은 거짓말인가? 대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기억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짓을 말해야 했으니까. 자, 그러면 1번 지우고. 거짓말, 신뢰, 거짓된 행동 등의 용어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수행해야 될 많은 정책들을 설명하기에도 그리 적절하지 않다. 사건 심각성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정치 지도자는 유권자의 일시적 신뢰에 연연하지 않고 불행한 진실이라도 전달해야 된다는 주장이 니은에 들어가야 된다네. 볼까? 신뢰와 불신은 거의 모든 주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되었고 때로는 진짜 부패와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거짓말을 구분하는 것이 급격히 어려워질 정도였다. 여러분, 지금 니은을 빼고 앞뒤 내용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들이 거짓말을 자꾸 해서 사람들이 어때? 지금 모든 주류 정치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그러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2번은 이래야 한다라는 제시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지켰다면 니은 뒤에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얘를 끼워 넣으면 이 앞뒷 문장의 유기성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이번에 이 자리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냐 하면 니은 앞에 있는 말을 구체화하거나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그리고 또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니은의 앞뒤를 이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넣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해설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5번 밑줄 친 기억부터 치읓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사실 이거 되게 문학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텍스트가 문학적이라고 문학으로 봐야 되나? 비문학 유형인데?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용은 한반도 곳곳에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곤 했다. 자, 그래서 해안 지역의 경우 물을 관리하는 용의 능력은 곧 어획량을 좌우하는 능력으로 인식됐다. 충남 서산에는 황금산 앞바다의 황룡, 칠산 앞바다의 청룡, 이 조깃대를 두고 경쟁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읽어보면 이게 문학적 텍스트도 아니에요. 전설이 소재일 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황룡과 이 청룡이 여기서는 묶여서 하나의 어떤 개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지금 용이 풍요의 신이었지?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용의 능력이 어획량을 좌우하는 능력. 그래서 물관리, 어획량.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동일하지. 자, 그 다음 황룡은 공시성을 가진 청년에게 청룡을 쏘아줄 걸 부탁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실수로 황룡을 쏘아. 부탁한 애를. 그래서 황금산 앞바다에 조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농경지역에서도 물이 많고 적으면 농사의 성패로 이어지는데 이때 용이 풍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풍용을 결정지을 수 있음. 황해도 장현군 용정리에는 연못을 두고 젊은 청룡과 싸우던 늙은 황룡을 활 잘 쏘는 청년이 도와준 뒤 기름진 논을 얻었다는 전설. 여러분 이 전설이랑 다른 전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활 잘 쏘는 청년이 누구를 도와줘서 늙으나 둘이 한 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묶어주고 전북 김제에는 벽골제를 수호하는 백룡과 대립하여 가뭄을 발생시키던 청룡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태수의 외동딸에게 감동하여 물러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백룡은 긍정 그리고 요거는 가뭄을 발생시키는 청룡은 부정. 자, 그래서 대립되는 거를 체크해도 됐어요. 요렇게 글을 읽으면서 펜터치를 하고 문제를 보면 어려움이 없어. 자, 그 다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용과 관련된 전설에서 종종 용들의 대립에 개입을 하거나 용을 도와주는 인간이에요. 비범한 재주를 지닌 이 인물들은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때 실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하고 그 대가를 받죠. 자, 이때 용은 풍요의 신에서 권력의 신으로 변형이 됩니다. 권력의 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경우 그의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해 용왕을 괴롭히던 늙은 여우를 제거합니다. 그럼 늙은 여우랑 서해 용왕 그리고 작재건과 서해 용왕을 묶어주세요. 같은 편, 대립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선지로 갑시다. 그러면 어지럽지가 않지. 펜터치를 하란 말이지. 그럼 얘를 볼 때마다 막 다시 볼 필요가 없지. 체크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인데요. 4번에 보면 리을과 지읒은 그래서 늙은 황룡 그 다음에 서해용왕. 자, 이 둘은 인간의 도움을 받은 존재다. 확인되죠. 그냥 내용일치야 거의. 근데 일반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 건 여기서 사실은 너무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추론이라고 한 거지. 이 정도면 내용일치죠. 다만 복잡성이 높을 뿐.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 국회직 8급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외전에서는 2019의 국회직 8급은 독해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전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게 마지막 쉬는 시간이에요. 연달아서 2개 갈 거거든요. 그래서 30분까지 충분히 쉬시고 그 다음에 2개 회차 독해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